지금은 이미 최악은 좀 지난 것 같고 침체를 운 좋으면 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증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텐베거의 조건은 하나인 것 같아요. 대주주입니다. 절대적으로 경영진이 훌륭하냐 여기에 저는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테크 콘텐츠를 만든 지도 벌써 한 3, 4년쯤 돼 가거든요. 네, 제가 네, 그러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그 업계에서는 여의도 바닥, 뭐 이런 표현을 네, 네, 쓰잖아요. 그 여의도 바닥에서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한테 칭찬받는 전문가는 흔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있는데 누군가는 좋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좀 아니야. 뭐 그분은 뭐 수익률은 별로야. 누군가 네, 뭐 네. 장기적인 수익률은 별로 없었다니 뭐 인성이 좀 그렇다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 정말 잘한다고 들었던 분이 바로 옆에 이제 펀드 매니저님이셔서 야, 김 작가 TV에서 이번에 새로운 인물로 네. 매니저님 오늘 이제 2023년 주식 투자 이야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초대했습니다. 아우, 네, 영광입니다. 굉장히 주변에서 네. 진짜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저 그냥 서로 다 잘 칭찬해주면서 서로를 띄워주는 게 네. 자, 그러면 이제 2022년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 네. 매니저님께서는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시고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한 해셨어요? 2022년도는 사실 이제 좀 네. 증시를 안 좋게 봤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대비가 되어 있었어서 조금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길이 힘들 거야 생각하면 힘들어도 조금 그게 마음의 상처가 덜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정말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하락장이 올 때 그 하락장이 뭐 실적이 꺾여서 아니면 갑자기 긴축을 해서 뭐 전쟁 같은 일회성 정치 이벤트가 나와서 이런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게 다 한 번에 왔었거든요. 안 왔는데요. 네, 침체 우려에다가 인플레이션에다가 거기다가 뭐 난리였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악재가 닥친 그런 하락장은 정말로 드문데 그걸 이제 지나오셨다. 그렇게 22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매니저님이 안 좋게 보셨던 이유는 뭐였나요? 그때는 뭐 전쟁이 일어날 걸 아셨던 것도 사실은 아닐 거고, 그렇죠. 네네. 뭐 기타 등등도 그렇게까지 금리가 탁탁탁 치고 갈 줄도 모르셨을 텐데. 네,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일단 인플레가 생각보다 더 높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주변의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좀 투자자들의 그런 충만감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 같다였었고 그게 좀 대변이 됐던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전문가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이제 미국 기준으로요. 소위 말해서 그 바이 레포트 매수 의견 쓰고 있는 보고서의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로 올라간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까지 다들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더 이상 긍정적인 게 나와도 별로 시장이 못 오르지 않을까 조심을 좀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제가 사실 증시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객장에 갑자기 뭐 애기 엄마가 뭐 애를 얻고 나타나면 근데 사실 지금 그런 걸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저기에서. 근데 저는 이걸 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그 주변 분위기 중에 보통은 저한테 주식을 물으러 오세요. 제 지인분들이 식사를 하든 뭘 하든 보통 물으시는데 이게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는 느낌은 언제 받냐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거 봤냐, 이거 좋은데 그러면 굉장히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느낌이 좋지 않다였었죠.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의 인간 지표가 되어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럼 2022년 이제 주식시장 좀 돌아보셨을 때 그래도 기억이 남았던 현상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 한 가지 정도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역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실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뭐 과거 10년치, 과거 길어봤자 한 30년치 이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번 거는 40년, 50년 전의 일이 인플레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역사 공부할 때 좀 길게 해서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라는 건 없구나.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옛날 공부를
이거 좀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품을 팔아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걸 진짜 많이 느꼈던 한 해 같습니다. 역사는 어느 정도 되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영화 같은 것도 보면 후속편이 일단 기본 틀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역사에서 배우고 또 근데 세부적인 거는 달라야 흥행을 하니까 또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 과거를 알아야지 어떤 차이가 날지를 현재랑 비교해 볼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나 조금 다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현재 이제 2023년 1월인데 현재 한국 증시 한번 점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아주 이제 짧게 바라보게 되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수급이 한국 증시는 모든 거를 잡아먹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주주 과세 요건이 너무 늦게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개인 매물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융투자에서 배당 차익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또 나가거든요. 원래 연말 연초 되면서. 근데 이거 나간다는 거를 보고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럼 이제 수급이 나빠져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원래 신용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담보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담보 비율을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별 얘기 없이 작년 말로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래 비율 근데 정부에서 완화해준 비율 사이에 있던 분들은 바로 반대 매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보니까는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 매매 비중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또 그런 걸 노리면은 여기에 공매도나 선물 매도나 뭐 풋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이 수급이 많은 거를 차지했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는 종료가 완전히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만의 또 좀 스토리를 가지고 가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올해 한국의 화두는 한국 증시는 감익이다. 좋지 않다. 그런데 한국 증시의 특징은 선반영해서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한국 증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그 업종은 과거에 떨어질 때에도 이익이 피크를 찍기 한 개 내지 두 개 분기 전부터 떨어집니다. 반대로 반등을 할 때에도 이익이 최악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기 한두 분기 전부터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소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들은 적자나 고퍼일 때 사서 저퍼일 때 돈 잘 벌 때 팔아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거든요. 반도체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또 뭐 철강, 화학, 조선도 있고 해서 선진 증시 중에서 그런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우리는 60-70%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30-40%대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항상 빨리 움직인다. 이익이 나쁘다고 할 때 오히려 반등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올해 선반영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좀 언제쯤 그래도 좀 좋아진다고 보세요? 사실 증시가 2100까지 갔다가 2500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지금 여지없이 2200까지 오면서 진짜 떠나야 되겠다. 다음번 본전 오면 이제 나는 손 털고 떠나겠다는 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도 제가 이제 10월 21일 날에 그때 당시에 어떤 조금 살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당시에 연준에 굉장히 이제 정통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맞아. 그 기자가 뭔가 멘트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연준의 매파성이 좀 극에 달했고 조금씩 내려올 것 같아요. 여전히 매기는 하지만 그래서 얘기를 이제 의견을 받은 그 전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다가 그때부터는 이제는 최악은 지난 것 같다. 요거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지금은 이미 최악은 좀 지난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지금 물론 거기에서는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큽니다. 보통 그럴 때. 그렇긴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은 또 주식 쪽으로 더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바닥 지점이 언제냐 하면 뭐 사실 바라건대는 제가 얘기했던 그때가 바닥이 되어줘서 나중에 봤으면 그 채널에서 얘기한 게 맞았어라고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건 저희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점이 일단 이번 하락장에서는 바닥이었지 않았을까. 그때 2130-40이 바닥이었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이제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연준 이제 2023년에 금리 인상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뭐 5% 위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시장에서 연준에 대해 관심이 엄청 높아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다 보시거든요. 근데
그 노력 대비해가지고서 시장하고 연준 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풀면은, 네.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만큼 노력할 필요 없는 부분 있잖아요.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하고 차이를 해봤자 연준은 네. 5%를 우린 넘을 거야. 시장은 올해 정말 넘을 수 있을까? 그보다 0. 얼마 정도 더 낮지 않을까? 0.25 정도 낮지 않을까? 아니면 연준에서 우린 더 올리면 5.0에서 5.25 아니라 5.2에서 5.5로도 올릴 수 있어. 근데 그래봤자 한 번, 두 번 차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정도로까지 시장의 의견하고 좀 많이 맞춰져 있을 때에는 네. 이걸 너무 들여다보는 건 사실은 조금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걸 봤어야 되는 때는 언제냐면 여기에 대한 금리에 대한 시각차가 컸을 때였다라고 봐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요. 2021년도 한 10월, 11월 이때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연준이 놀랍게도요. 네. 2021년도 9월 달 점도표에 네. 우리는 22년도에 금리를 딱 한 번만 올릴 겁니다라고 점을 찍었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지금. 22년도에 한 번만. 예, 그때만 해도요. 아,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봤으니까. 그때 코멘트가 있었죠. 인플레 일시적이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못 믿겠는 거죠. 이게 인플레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당시에 시장은 1% 후반까지 올릴 거야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레리 서머스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전직 위원들 있잖아요. OB 멤버들은 네. 3에서 4까지 올려야 될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봤자 차이가 비슷하니까. 예, 적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중요하지만 네. 작년만큼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네,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올해는 뭘 좀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결국은 그래도 어쨌든 금리가 중요하긴 하니까 그렇죠. 또 봐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봤을 때 네. 연준도 데이터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네. 그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예상이 얼마나 맞아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저는 하여튼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증시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고 이제 왜 인플레를 제가 또 강조드리냐면 최근에 뭐 많은 분들께서 연준도 얘기하지만 인플레 얘기할 때 이제는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그 임금하고 관련 있는 서비스 물가 뭐 이런 것들까지 강조를 해서 고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세요. 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서비스 물가를 보는 이유 자체도 전체 물가를 잡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 물가를 갖고서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네. 힌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네네네. 어떤 게 있냐면 연준이 최근에 2번 점도표를 냈었을 때 네. 그러니까 12월 회의 그다음 지난 9월 회의 때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점도표와 동시에 경제 전망을 내면서 물가도 같이 내게 돼요. 전망을. 네. 근데 공통점이 코어 PC 물가라고 하죠. 그 네. 근원 PC 물가. 네네네. 근원 PC 물가 본인들 예상치 대비 점도표가 다 1.5에서 1.6% 위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근원 PC 물가 예상보다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물가가 그래 버리면은 금리도 그에 따라 기준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가 자체가 굉장히 연준의 행동도 지금은 거기에 완전히 목표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아서 말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네. 결국 돌고 돌아서 핵심은 또 물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많이 들렸던 게 뭐 물가, 금리, 그리고 하반기쯤에는 이제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도 엄청 많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네. 그 굉장히 두려운 경기 침체는 2023년 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어떤 분들은 이미 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지금 온 건가요? 아니면 오나요? 그리고 온다면 네. 어느 정도 강도로?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러 데이터들이 침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아주 심대하게 나타났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침체 그 자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침체를 운 좋으면 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얕은 침체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얕은 침체라면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깊은 침체가 오기는 그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은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깊은 침체를 보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침체가 되게 심해지려면은 실업이 극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고용 상황이 실업이 극적으로 늘 만한 상황까지는 또 아닌 것 같다.
여러 요인들 때문에 뭐 이민자가 뭐 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지금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했었을 때는 아주 그런 뭐 세상이 망할 것만 같은 아주 심각한 침체에는 안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의 영향도 많이들 말씀들 하세요.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뭐 한계 기업의 도산이나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뭐 일단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해서 부채가 늘어났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주체를 보면 가계랑 기업이랑 정부 중에 정부가 극적으로 늘렸지 가계는 오히려 딜레버리징을 해오다가 코로나 때 또 좀 늘어났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거의 같아요. 이제 늘어나는 폭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부는 가장 신용도가 높고 빌리는 자금 자체의 그 이자율이 낮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구성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는 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는 가계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올라갔으니 이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계 같은 경우에도 세 개로 나눠보면 돈을 빌린 거에서 하나는 집과 관련된 것이 있고 이제 제일 크겠죠. 그다음 자동차.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대출입니다. 근데 집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고정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처럼 높은 금리가 3에서 5년 계속 지속된다 하면 저는 크레딧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3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는데 4년엔 또 좀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감당 가능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자 비용이 그리 증가는 안 할 수 있다. 개인들이. 그렇게 보고 하여튼 그 미국 자체가 우리랑 좀 이렇게 빌릴 때 구조 자체가 고정으로 빌리는 비중이 높으니 지금 당장 올리는 게 바로 그만큼 부채에다 곱하기 몇 퍼센트 할 만큼의 임팩은 주지 못할 거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개인들이 집이 결국은 제일 큰데 집값이 최근에 뭐 떨어지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빅쇼트 예전에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그냥 아무도 안 살고 있는데도 막 대출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그 점수를 보고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게 만드는데 그 점수 자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실이 많이 생기기는 제가 볼 땐 어렵지 않을까. 그때보다는 안전해졌군요. 네네. 그래서 좀 그렇게 극적인 저는 침체는 가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침체가 뭐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이유 자체가 그게 있거든요. 침체가 오고 나서 증시 저점이 나온다. 이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첫째로는 침체가 안 왔다 그러면은 그 주장으로 투자를 했을 때 상승장을 놓치게 되진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체가 언제 왔는지는 NBER이라는 미국의 민간단체에서 나중에 규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미 얕은 침체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미 작년 10월이 저점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침체에 들어갔고 예를 들어 8, 9월에 그 다음에 10월이 저점인데 그럼 실제로 침체 이후 저점이 나왔네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체 시기를 가지고 아직 그러니까 침체에 대해서 올 거냐 안 올 거냐도 있어야 되고 이미 온 것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침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투자에서 하나는 가격을 보고 하나는 펀더멘털을 보고 또 하나는 타이밍을 볼 텐데 너무 타이밍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다른 요소도 있다는 거고 이제 특히나 가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침체가 오게 되면 직전 고점 대비해서 침체가 왔을 때 S&P 500 기준으로 증시가 32% 빠져요. 근데 중간값으로 따지면 되게 많이 빠진 기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빼고 중간값으로 따지면 28% 빠졌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쭉 빠져서 10월 달에 저점이 일단은 나왔었죠. 미국이 S&P 500 그때 28, 9%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침체에 왔을 때하고 비슷하게 빠졌었으면 가격을 봤었을 때 이것도 충분히 뭐 그러면 침체이건 아니건 간에 침체스러운 가격 조정이 있었으면은 이거는 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편안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침체 논쟁이 또 너무 또 이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것 쪽으로 과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침체를 너무 이제 따질 필요가 지금 없을 수 있다 하셨는데 그래도 뭐 침체를 알 수 있는 선행지표, 후행지표 같은 것들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 그걸 규정 짓는 게 그 지나고 나서 보통 규정을 짓잖아요. 네네. 그걸 알 수 있는 선행이랑 후행은 좀 어떤 게 있죠? 아까 전에 뭐 NBR이랑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전미 경제
그 협회인데 여기에서 네. 실제로 언제부터가 네. 그리고 언제까지가 네. 침체였다 이거 구간을 정해주게 되거든요. 이게 후행인 거겠네요? 한 1년 뒤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제가 이제 투자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네. 제가 투자를 이제 금융위기 직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침체가 오면 이런 말씀들 많이 아. 하셨는데 제가 2번 당한 거죠. 그때 당시에 기다려 보니까는 침체가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주가는 다 빠지고 침체는 지나가고 반등하는데 나중에 스리스리죠. 사실은 그때부터 침체였어. 침체였다. 그러고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 빠졌었잖아요. 그때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 달에 네. 2020년 이미 다 반등하고 전고점 도달하고 나니까 6월 달에 사실은 2월 말부터가 침체였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좀 봐선 안 되겠다. 네네네. 요거 믿고 있다가는 발등 찍히겠다.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 그랬을 때 선행으로 좋은 거는요. 네네.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들을 발표를 하는데 네. 컨퍼런스 보드가 매달 선행 지표 발표를 할 때 침체 관련된 것도 발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침체 시기를 거의 MBA라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되게 좀 적중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이 보는 그 선행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 달치 나온 거에서 네. 최근 6개월치를 연율화를 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들어가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그 데이터 기준으로는 일단 8월부터 MBER에서 나중에 침체였다고 얘기해도 되는 숫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작년 8월. 예, 작년 8월부터가 침체 기준이 되는 그거를 하향해서 지금까지 그 밑에 구간이 있어요, 계속. 과거에는 그 두 개의 기간의 데이터가 서로 좀 비슷했나요? 나중에 보면? 근데 어떤 때는 이제 한쪽이 빠를 때도 있고 한쪽이 네. 조금 느릴 때도 있고 한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썸네일에서는 역대급 뭐 경제 위기 이런 키워드들이 물론 이제 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그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키워드도 어쨌든 있긴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있다면 뭐 때문에 혹시? 저는 만약 그 가능성 우리가 네. 진짜로 있다라고 보려면 한 올해 한 6월, 7월 정도에 네. 다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어쨌든 헤드라인이 쭉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가 알고 보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이게 스티키한 거였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더 지났는데도 그 숫자가 스티키한 요소가 굉장히 이제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생각을 좀 더 다시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우리가 수요를 자극한 요인 때문만이었느냐, 아니면은 공급망 교란과 같은 코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같이 있었죠. 거기다가 전쟁 영향도 있었으며, 네. 그래서 헤드라인이 올라가니까는 인플레이션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건 가격을 올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근데 그게 한 6월 정도, 7월 정도가 되면 네. 싹 다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로는 전쟁이 이 작년 2월 하순에 있었거든요.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2월부터 작년 6월까지가 유가가 120불이었거든요. 그럼 그건 한번 지나고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교란도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철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확진자 증가하지만 원래 저희도 위드 코로나 할 때 오미크론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게 한 2~5달 지나면 올해 뭐 한 2월, 3월 지나고부터는 안정화가 구간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서 차차 생산이나 다 올라오면 그게 또 실제로 쇼핑도 되고 하려면 한 6월, 7월쯤 돼야지 다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례적으로 겪은 것들이 한번 제거가 된 이후에 보자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게 얼마 정도의 비중일지는 예상만 해주지 확실히 알 수 없고, 네. 그때 가서 진짜 제거된 숫자를 봤는데도 수요 요인이 크다 해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는 연준이 더 많이 정말로 훨씬 가야 될 수도 있고라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하신 그 물가는 지금 하락하다가 좀 정체 어느 정도 이제 고금리에서 멈춰 있는 상태를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다시 튀어 올랐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은 수요 요인이 되게 강했다 해버리면 네. 70년대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때 3번 봉우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이 이제 최악은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네, 그리고 그 판단은 네. 한 반년 뒤에 해도, 그러니까 늦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중국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이제 봉쇄를 하다가 완화로 이제 갔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이제 증시가 좀 좋아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뉴스에서 보면 확진자가 너무 폭증하는 거예요. 이게 한 1~2년 전에 우리나라든가 해외 다른 나라 모습을 네, 보는 네. 건가 싶었는데 이게 약간
처음에는 좋아했다 나중에 이거 너무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던데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좋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에서 이래가지고서 네. 제일 걱정한 건 시장에서 워낙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 걸리다 보면 추가 변이가 엄청난 슈퍼 변이가 나타나면 어떡하냐가 제일 큰 걱정 같았어요. 그게 아니고 오미크론이면 우리 이미 다 겪어봤잖아요. 오미크론이 어떤 성격인지 빠르게 많이 다 걸리지만 치명률은 낮은 특징이 있다 보니까 오미크론에 머무른다면은 그래도 네.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괜찮아진다라는 걸 뜻하니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추가적으로 뭐 WHO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변이는 없다라고 하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경기 부양으로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왜냐하면 실제로 작년도에 상해 대봉쇄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얼마나 중국 경기를 억눌렀냐라고 이제 한 기관에서 외국계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중국 GDP를 마이너스 2.2%포인트 만든 요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컸다라는 거고 한국이 그걸 직격탄을 맞았었어요. 우리가 대중 수출이 작년 1월, 2월,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두 자릿대 증가였거든요. 근데 3월에 봉쇄하니까 4월부터 마이너스로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 수출이 부진한 건 대중 수출 영향이 엄청 큽니다. 12월 달은 보니까는 대중 수출 마이너스가 전체 수출의 마이너스의 기여도가 거의 한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 영향이 엄청 큽니다,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과의 감정적으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서의 어떤 그 요소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글로벌 보시면 사이 좋은 나라 그렇게 없습니다. 그게 되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국가 간에 이제 뭐 인접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중국 이런 거면 뭐 보통 부부관계 표현하면서 부부 사이도 늘 붙어있기 때문에 안 싸울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좀 매니저님에게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자, 그럼 2023년에 유망 섹터랑 좀 어떤 주식 좀 사야 하는지, 뭐 종목을 찝을 수는 없겠지만 좀 그래도 힌트라도 주실 수는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최악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역 글자가 붙은 뭐 역금융, 역시제기 다 지나간다는 거고 그런 그 다음에는 금융 환경이 좀 완화되는 금융 장세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FM은 금융주이긴 합니다. 첫째는 뭐 그런 쪽 생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중국이 이렇게 과감하게 풀고 있고 하면 결국은 또 이쪽은 시클리컬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 사실 그래놓고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상장사 중에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시클리컬. 예, 경기 민감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개연성이 저는 뭐 글로벌에서는 우리 증시가 뭐 좀 선반영도 하고 하면 민감하게 더 이렇게 좋은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금융주라면 또 크게 세 가지잖아요. 은행, 증권, 보험. 그 중에서는 어느 쪽이 더? 제일 뭐 우려가 있는 쪽은 증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 업종 자체는 사실은 지금 뚜렷하게 이 다음의 수익 기반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증권이 조금 못해 보이기는 한다. 근데 나머지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호불호는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시크릿컬에서는요? 시클리컬은 사실 다 영향을 받거든요. 저희가 뭐 안 받는 게 없어요. 중국에서 뭐 하나라도 꿈쩍하면 다 영향을 받아서 시클리컬들은 근데 또 그 나름대로는 또 각각의 섹터마다 사정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차이가 좀 더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시클리컬은 모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시크릿컬을 대표하는 게 또 우리나라 국민주 삼성전자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는 이제 워낙 큰 시가총액 1위니까 제가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저는 뭐 전자에 대해서 이게 사실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데 전자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워낙 전자는 특이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근데 여기서 더 걱정은 삼성은 아직까지 감산 발표를 안 하는데 저럼 치킨 게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원래 삼성은 감산 발표를 안 합니다. 그게 가져올 여러 후폭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펙보다도 더 독과점이거든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근데 여기에서 1등 업체가 내가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흑자까지 내고 있는데 감산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대단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조정을 거쳐요. 뒤에서. 조정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 여러 개 종합해서 보면서 실제 물량 조절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게 매월 말에 나와요. 거기에서 각 산업별로
생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다음 재고가 어떤지 이걸 이제 기업들한테 물어봐가지고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게 되면 생산이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전 3개월은 마이너스 낮은 한 자리였다면 최근 월에는 마이너스 15%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생산 감소가 나오려면 네. 하이닉스 혼자서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고 증가율도 보게 되면 원래는 80%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생산이 줄어들고 하니까 60%대, 50%대, 그 다음에 10% 초반, 최근엔 한 20%요 정도 사이로 증가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이 줄면은 저는 이것도 마이너스로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반도체의 재고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노력은 많이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매니저님께서 한국투자밸류 자사운용 출신이시잖아요. 여기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네네. 근무하셨는데 한국투자 이제 밸류하면 이제 가치투자 하는 네네. 곳일 텐데 저는 가치투자하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싸게 산다. 네네. 네, 그거 이제 가장 클 텐데 네. 그러면 현재 지금 가장 저평가된 분야는 어디라고 보세요? 보통 이런 경우에 네. 시클리컬들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을 거다 하니까는 네. 뭐 PER로는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괜찮은 상황에서의 이익 체력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엮여가지고서 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대비해서는 할인율이 뭐 50% 이상씩 받고 있고요. 그다음 또 우리나라 지주회사나 이런 쪽들도 네. 뭐 과거 대비해가지고 배당을 더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너 리스크를 걱정들 정말 많이들 하세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국 양극화 굉장히 심합니다. PER이 2배, 3배짜리인 기업들도 넘치고요. 네. 반대로 PER이 몇십 배, 100배까지 가는 그렇죠. 기업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내 생각에는 또 좀 싼 쪽으로 그래서 네. 뭐 그 찾아보시면 그건 너무 쉽게 찾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별 종목적으로는요. 예. 가치 투자하신 분들이 지주회사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때려내는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네. 언젠가 사람들에게 재평가를 받을까요?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 가장 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네. 요소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이중 상장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지주 회사에 모든 그 회사의 이익이나 좋은 점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이게 세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 기대를 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법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상법에서 보시면은 이사 충실의 의무라고 해가지고서 이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회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주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하고 주주 간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종종 이해 상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다음 최대 주주하고 일반 주주 간에도 상충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네. 일반 주주의 권익을 무시해도 저희가 뭐라고 여기에 대해 컴플레인을 네. 뭐 벌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없거든요, 한국은. 근데 해외는 이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할 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물적 분할하는데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저게 손실이 될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그 법적 분쟁 바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대는 그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 개정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지배구조에서 굉장한 이제 그게 할인 요인이 할증 요인으로 오히려 바뀌어버릴 수도 있을 근데 것입니다. 그 법이 바뀔 확률이 있나요? 그리고 그게 네. 오래 가능성도 있나요? 한국에서 제일 부족한 법이 이게 차지하는 게 한국이 100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요 법이 차지하는 게 한 80 정도 되고요. 한 20 정도의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네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거를 작년 말에 정부에서 2024년부터 빠르면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이 바뀌는 거 보니 그거하고 이제 상법 개정은 결이 같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기대치가 0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기대에 봄직하지 않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일산의 국회의원이신 이용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서 올라가 있는 게 있긴 합니다. 그게 이거의 이제 수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진행만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매니저님께서 이제 그 의원, 그다음에 국회 얘기하시면서 이제 정장 입은 모습을 보니까 네. 언젠가 국회로 나가실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미지가 뭔가 정치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러면 올해 좀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지만 안 좋게 보시는 섹터, 올해 이런 주식은 좀 네. 정리한 게 좀 좋겠다.
네. 어느 쪽 세트일까요? 사실 저 이제 뭐 성장주 그다음에 이 가치주 나눠서 얘기하는 게 너무 민망하긴 해요. 네네. 이 기준이 다 자의적이거든요. 네. 아니 뭐 가치 없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죠. 가치를 보고 하시는데, 근데 굳이 그런 일반적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보자면 네. 좀 그런 성장주들이 조금 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장주가 그 성장을 예전 같으면은 조금 증명을 못해도 네. 올라갔었어요, 저금리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성장주로 분류가 된다면 그 성장을 명확하게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기업이 아니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증명하는 기업들은요? 증명하는 기업은 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거기서 온도차가 극명히 나뉠 거라고. 확날 그전에는 겁니다. 다 같이 갔으면. 예시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인플레 많이 이제 왔었고, 그래서 금리가 아주 높았었던 게 70년대, 80년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워렌 버핏이 소위 말해서 날아다녔습니다. 워렌 버핏이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네네. 75년 이후부터 해가지고서는 막 수익률 100% 막 찍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거기에 기여한 회사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코카콜라예요, 사실. 코카콜라. 근데 그때 코카콜라가 버핏이 매수할 때 PER이 뭐 20몇 배 될 때 다 매집을 한 거거든요. 네네. 싼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S&P 500의 PER이 한 자리였습니다. 성장주였네요. 예, 엄청 성장주의죠. 근데 그걸 사서 수익률이 되게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증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곧 있으면 이제 이걸로 한국에도 번역본 책이 나올 텐데, 네. 그 영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여기서 쓴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는 퀄리티 투자를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퀄리티 투자를 얼마까지도 용인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1970년대 중반부터 네. 2000 이제 뭐 코로나 직전까지 네. 그때 동안에 S&P 500이 뭐 배당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연평균 6% 초반 상승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보다 더 수익률이 좋다 한 7% 정도로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시 7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 회사 가격을 얼마까지 높여가지고서 성장주를요 사도 그 가격에서 나중에 수익률이 연평균 7%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역사 내보면 이 성장주를 얼마나 비싸게 당시에 사도 됐었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코카콜라가 한 6, 70배까지 사도 되는 걸로 나왔었고요. 로레알은 거의 한 300배까지도 사도 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거기 뭐 펩시도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인데 찐 성장주는 네. 괜찮다라는 거죠. 찐 성장. 예,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게 있죠. 우리가 이건 미래를 예상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예상은 틀릴 확률이 이제 그때부터 높아집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성장주 하실 때 본인이 정말 자신 있고 잘 알고 계시고 네.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괜찮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이제 업혀갔었던 네. 그런 것들은, 네. 그리고 본인도 사실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아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도 사실 크게 확신은 없는데 그냥 띠이 좋았어, 이런 것들은 네.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찐 성장주는 혹시 힌트 조금만 더 어느 쪽이 좀 많이 있나요? 아, 찐 성장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요. 네네. 뭐 근데 그거는 다들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한국 같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서 진짜로 여기에서 더 확실하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사실 작년에 조금 마진 측면에서 광물 가격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에서 일회성 이익을 본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찐 성장주 미국 쪽에서는 어떤 쪽일까요, 좀? 미국 쪽에서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다 빠졌는데 그 중에서 결국은 또 나뉠 거거든요. 네. 우리가 닷컴 버블 이후에 승자들은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그냥 이슬처럼 사라진 데들도 많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들 중에 다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거는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저는 뭐 IT 쪽에 대해서는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미래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는 모르지만 또 이쪽에 종사하시거나 네. 그런 분들은 또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걸 가지고서 얼마간의 성장이 이게 나올 것 같아 네. 라는 게 보이신다라고 하면 분석이 되시면은 그건 괜찮죠. 네. 자, 자연스레 그럼 미국 증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로벌이 다 그래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강도는 우리가 좀 선반영 성격이 있으니 네. 우리가 오히려 이번에 미국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근데 미국도 어쨌든 네. 저점은 작고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좀 좋게 보시지만 한국이 올해는 좀 더 좋을 것이다. 네, 그럴 것 같다는. 네. 과거에 보면요, 항상 고점도 우리가 먼저 나오고요, 저점도 먼저 나오고 반등할 때는 우리가 속도도 더 빠르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워낙 시클리컬이거든요. 그렇죠. 네.
올해 만약에 이제 한국이 더 좋다면 한국에서 어쨌든 수익을 거두고 난 다음에 네네.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길게 봤을 땐 사실 한국은 지금 거의 몇 년 전 네네. 지금 주가로 지금 돌아갔잖아요. 예, 예. 근데 미국은 어쨌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에 지금 우상향을 했으니까. 네네. 이게 저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보면서 이제 늘 미래가 과거처럼 가진 않겠지만, 네네. 야, 미국은 그래도 좀 아마추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같은 느낌이 있다면 한국은 네네. 정말 프로들의 세상에 네네. 우리 개인 투자 아마추어들이 뛰어들어서 경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사실 정말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그거는 우리 증시가 좀 오르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미국이 좋을까 했었을 때 뭐 혁신도 일어나지만은 네. 결국 주주한테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니 권리가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한 1년이 지났는데도 네. 우리나라에서 뭐 주주권익 보호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내는 게 너무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봐서 미국이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말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가능해라고 했는데 좀 개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국도 그 뒤에는 안 나쁠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상법 개정 같은. 상법 개정은 정말 큰 건입니다. 요 건 자체는 미국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건입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또 기업들 4분기 실적도 발표되잖아요. 네네. 실적 쇼크 이런 얘기 들리던데 좀 어떻게 보시고 이게 증시에 영향을 뭐 선반영 뭐 됐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네네. 좀 있을까요? 일단 한국에 대해서 좀 네. 자조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네.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예전에 매니저하던 시절에 읽었던 네. 외국계 레포트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한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현실과 이혼해 있다. 어떤 뭐 의미죠? 그러니까 안 맞다라는 거죠. 아. 격차가 너무 크다. 네네. 항상 쇼크를 너무 많이 낸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쇼크가 나도 뭐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쇼크가 나는데 주가가 왜 오르지? 역시 이거는 장난질이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 보고 있어요. 이미 주가를 우리가 사고 팔 때에 한국은 원래 쇼크가 나는 비중이 글로벌에서 제일 높은 나라야 라는 거를 감안하고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쇼크가 안 나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오히려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추정치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또 뭐 이익들 나오는데 4분기 실적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지만은 근데 일단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쇼크가 조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10%씩 빠지고 그거랑은 거리가 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미래를 볼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네. 미래 그러면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는 네. 이게 어떠냐. 그럼 거기서 한국은 또 좀 선행한다니까 그럼 앞으로 1, 2년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이걸 더 아마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다라고 보고요. 네. 이 특징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춰버려요. 왜냐하면 실적이 본인들 발표하는 게 실제하고 가정치가 너무 다르면 네. 이것도 소송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최대한 추정치를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낮춰놓는 게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내주는 기업이요. 네. 평균적으로 원래 60%가 넘습니다. 원래 좀 부정적으로 내줘요. 계속. 그러고 나니까는 실제로 실적 시즌이 됐을 때 이익이 추정치 대비해서 상회하는 폭은 항상 이제 평균적으로 7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게 무조건 당연한 디폴트 값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1%라도 이거를 하회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금만 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실적이 못 나와도 갑자기 주가가 훅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랑은 완전 180도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예.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원래는 이제 직접 이제 주식을 이제 사는 쪽인 거잖아요. 네, 네. 사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살려고 해도 내가 현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작년 네, 특히나 맞습니다. 현금 있는 분들에게 엄청난 기회였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올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올해 증시 좋게 보시지만 네, 현금 네. 비중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 현금 비중 항상 듣는 얘기인데 네. 이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투자 성향마다 너무 다르세요. 네. 어떤 분들한테는 현금 조금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네. 절반 이상 가져가시고 아. 근데 그렇다고 제가 어떤 퍼센트를 딱 정해드리면 네. 각자 저는 이제 제가 사실 했던 방식이 있기는 네.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완전한 정답이라 생각은 안 해요. 각자 본인의 성향이 다르시고 네. 본인에게 스타일에 맞는 투자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모두가 워렌 버핏만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내가 파이어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근데 그러면 그 파이어가 되는 방법에는 정말 많은 게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투자법이. 뭐 차트를 보는 게 나쁘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맞다면 그것도 맞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시고서 해야 되는 영역일 수밖에 없고 네. 저는 다만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기준점 삼으시는 것보다는 이제 현금에서 주식으로 더 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개인 투자자에게 혹시 그러면 주식 매수 타이밍을 알려줄 수 있는 경제 지표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많이 빠지면은 매수하기 좋고요. 네. 많이 오르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 참 많이 하지만 네. 가격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과거에 30% 빠졌을 때 네. 그 30% 빠진 날에 주식을 사면 그러고 1년이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기대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10%가 넘게 나옵니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빠졌을 때에는 네. 더 이상 악재가 나도 잘 안 빠져요. 그쵸. 30%씩이나. 이 30% 빠지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30% 자체가 악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 40% 빠져서 산다. 네. 그러면은 기대값이 더 높아지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는 그 빠졌다라는 거 그 자체가 네. 또 좀 그 투자의 시기를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럴 때 아마 분석을 해보시면 나쁜 것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은 그리고 전문가들도 틀리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펀더멘탈도 중요한데 네. 가격을 보고서 절대적으로 증시가 한 30%좀 빠지면 네. 아유 여기서는 뭐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네. 그것이 그렇게 손실을 그렇게 가져다 줄 결정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게 30% 지점에서 좀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는 40%때 들어가면 더 좋지만 네. 40%까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30% 예, 예.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네, 네. 아니면 이렇게도 해보실 수 있죠. 뭐 30% 정도 빠질 때 네. 내가 생각한 거에서 이제 나눠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40%까지 가면은 네. 뭐 이렇게 해야지 하시다가 거기 안 가고 반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현금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래 뭐 내가 뭐 최 바닥이 어떻게 잡아 네. 무릎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그땐 또 조금씩 올라갈 때 그러면 또 조금씩 나눠서 해야겠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네.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주식을 대할 때 이제 가격과 펀드멘탈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 드리는 건 이제 주식 투자 공부법에 대한 건데 네. 그럼 좋은 종목이랑 성장성 높은 종목 찾는 네. 방법은 뭘까요, 이제? 아, 그럼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IT 쪽에 일하시는 분이 막 바이오 주식을 그렇게 하시거나 바이오 쪽에 의사인데 네. IT를 막 이렇게 부품주를 하고 계시는 걸 보면은 네. 조금 의아해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잘하는 걸 해야 되나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보통은 제일 잘하시다 보니까. 좋아하는 건 저희 카카오 다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카카오 늘 하다가 카카오 샀다가 아, 네. 이렇게 됐는데. 아닙니다. 이제 그 본인이 분석할 때 이 재미가 붙는 것들이 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본인이 정말로 재밌어하고 분석해서 잘 알고 하는 종목을 알면 하면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빠질 때에도 별로 겁이 안 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빠질 때 겁 안 나는 것보다도 오를 때에 최대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남의 말 듣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오르면 팔고 싶어요. 한 15% 20% 오르면 잘 먹었네.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5배 막 이렇게 갈 종목인데도 미리 파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 연구가 확실히 돼 있는 그러니까 잘 아는 쪽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펀드 매니저라고 해도 모든 쪽에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스페셜티를 살려서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더욱이나 본인의 생업이 있고 또 투자를 부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생업 관련된 거에서 분명히 뭐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분들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야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잘 살려서 투자를 하신 게 좋고, 근데 그걸 살리는데 딱히 가격이랑 보니까 별로 매력적인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사실 그럼 투자에 쉬시면 됩니다. 그럼 뭐 펀드 매니저들이야 항상 벤치마크 대비 내 옆에 있는 사람 대비 평가를 받으니까 항상 사야 돼요, 뭔가를. 근데 개인 투자자분은 확실한 이해 아니면 안 사셔도 되거든요. 얼마나 그 점에서는 또 장점이 됩니까? 그래서 항상 사야 되는 게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가격이 올 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매니저님은 펀드 매니저로 근무할 때 전문성 있는 가장 섹터는 어느 쪽 담당하셨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소비재 쪽. 소비재 쪽이 저는 그것도 관심도 가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직접 만져보고 뭐 네. 해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고는 또 이제 금융 쪽, 금융을 좀 담당을 좀 했었기 때문에 네. 금융 쪽이나 뭐 그런 쪽들이 뭐 저 나름대로는 네. 근데 보통 있는 같이 부분이죠. 투자하신 분들이 네. 소비재 쪽을 특히 좋아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에 잡히기 때문인 건가요? 근데 아무래도 뭐 버핏이나 이렇게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렵거든요. 이 뭐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안다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 정말 박사님이시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접근하기 편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잘하는 걸 하는데 그 안에서 종목 선정할 때 특별히 좀 보는 기준이나 뭐 중요하게 보는 거 있으실까요? 이제 너무 사랑하지는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네. 엔터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엔터주. 예.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내가 어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서 한다라고가 돼버리면 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나의 개인의 취향이 특히 이제 소비재 쪽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가령 뭐 예를 들어 음식이 나왔는데 신제품이 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그건 전혀 상관없거든요. 사람들은, 대중이 어떻게 해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의 취향은 절대 배제하고 네.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러실 수 있어. 나는 너무 취향이 시장을 살짝씩 잘 앞서 나가는 그럼 뭐. 네, 트렌디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솔직히 그분은 그럼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걸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의 기준은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지 말아야 될 것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그 대주주나 이런 쪽에서 네. 그 행태들이 투자자가 우려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몇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네. 거기에서 이익이나 여러 가지들을 싹 다 빼가버리면은 네. 그러면 일반 주주 누릴 게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네. 항상 좀 보셔야 된다라고 그 리스크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막 여러 종목이나 이런 걸 막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펀드 매니저 분들이 그 중에서 공부를 하셔서 딱 어떤 종목을 산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맞나요? 네,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충분히 공부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분석한 자료 가지고 이제 가져왔을 텐데 네네. 그 중에서 내가 사는 펀드 매니저 사는 종목은 어떤 걸 보고 사시나요? 왜냐면 그분들이 네네. 안 좋은 걸 가져올 리는 없을 테니까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내가 사는 거에는 뭔가 찾는 포인트나 특징들이나 공통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예. 어떤 사정이요? 그러니까는 사실 펀드 매니저들이요. 네. 운영하는 펀드마다 맡기시는 고객분들이 그 부여하는 미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변동성이 낮은데 네. 수익은 좀 중수익 정도로 해달라부터 해서 정말 다양하거든요. 특히 그게 과거 뭐 펀드 열풍, 뭐 적립식 펀드 이런 때보다도 훨씬 더 파편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시는 게 전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내 펀드 성향엔 안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나는 지금 증시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복제를 뭐 95% 이상 해야 돼 네. 해버리면은 그쪽에 맞도록 해버리시는 거죠. 네.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들었어도.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또 이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분석을 하는 쪽에서는 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네. 수익을 낮추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고 네. 그랬을 때는 막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모두가 분석도 많이 하고 많이들 얘기하시고 네. 근데 그럴 때 제가 조금 바보가 되면 돼요. 얘기할 때 좀 못 따라가고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네. 딴 데서 야 근데 이거 지금 수익률 1년 동안 이만큼 좋았고 하면 그래도 저는 그냥 기준이 있고요. 그거 없어서 좀 못 돼도 제 종목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좀 분석 보고서 나오는 것도 쏠림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으니 더 그걸 분석을 많이 해주세요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주식을 분석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실 수 있는 그 사정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좀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절대로 보고서부터 먼저 보진 마세요.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 네. 그 기업에 대해서 그냥 사업 보고서부터 쭉 보십시오. 왜냐하면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워낙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어떤 게 투자 포인트고 어떤 게 리스크 요인이고 어떻게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선입견이 생깁니다. 이 투자는 좀 말랑말랑한 머리로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데에서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시장과 다른 시각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부터 보시면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창의력 있는 사람도 거기에 딱 프레임이 갇혀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는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제가 이제 그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절대 그거부터 보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트에 있는 사업 보고서부터 먼저 보고 이제 증거사 리포트를 그 다음에 보는 게 예, 그렇습니다. 순서상 맞다. 예. 그리고 보고서를 보실 때에는 내용부터 보지 마시고요. 네. 표가 있어요.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출처를 먼저 보십시오. 그 출처가 그 산업이든 그 기업이든 나타낼 때 주요 봐야 되는 데이터가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고 그분이 판단해 주신 기준으로 지금 트렌드가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먼저 한번 데이터를 분석을 먼저 해보시고요. 보고서를 또 그다음 보십시오. 말씀하신 기본적 분석,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볼 때 또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사업 보고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숫자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회계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회계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아셔야지 이거는 분석이 되는 거고 사실은 어설프게 알면 알수록 오히려 실수를 더 키워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투자 쪽에서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뭐 인터넷에도 좋은 강의가 많으니까 만약에 회계를 보시겠다라면 꼭 이거는 강의를 해서 수준을 높이셔야 되고요. 공부 정도를 높이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참고만 될 정도로 회계가 그런 정도만 되는 투자 방법을 찾으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 중에서도 좀 어떤 걸 중심적으로 봐야 되나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방법 예시를 중에서 한번 들어주신다면. 하나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 숫자를 볼 때에도 일단은 그것부터 봐요. 이게 사람들이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가 쫙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요약 재무정보부터 보거든요. 요약으로 한 10년치를 쭉 보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부채 증감이나 자본에서 어떻게 변하는 걸 보면서 상상을 해봐요. 이 회사가 10년 동안에는 부채가 좀 늘었네. 근데 보니까 비유동 자산이 많이 늘었네. 투자를 많이 했나? 그 다음에는 근데 여기가 자본은 좀 감소, 자사주를 샀나? 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일단 상상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고 디테일에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그래야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좀 뭘까? 왜 이랬지? 하면은 생각보다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포인트가 빨리 캐치가 되어서 저는 그 방법을 제일 선호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주식을 이제 사기로 결정했으면 좋은 주식도 결국 언제 샀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 언제가 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이 되게 힘들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냥 수많은 강연과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책을 봐도 그 언제는 너무 힘든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전문가분들도 그 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 네네. 그것 좀 힌트 좀 주신다면. 그거는 결국 그러려면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안전 마진을 구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 기준을 가지고 매수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있습니다. 꼭 매수를 간발의 차이로 좀 찜찜해서 안 했는데 날아가요. 너무 아쉽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 기준이 좀 흐트러져요. 좀 비싸게도 사게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원래 놓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10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중에 실제로 투자 아이디어로까지 완전하게 이어지는 건 절반일 거고 그중에서 실제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건 한두 개일 거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에서 7, 8알은 제가 놓치는 게 당연한 거고 만약 그 놓친 게 너무 아쉽다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매매를 잘못해서 놓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신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더 이제 아이디어를 만드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매니저님을 소개해 주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칭찬하시면서 야수의 심장을 가진 펀드 매니저다 이런 코멘트를 하시던데 왜 그런 코멘트를 들으시는 거예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은 뭔가 되게 안정되고 지금 말씀도 나긋나긋하게 하셔서 그런 쪽이랑은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매니저 할 때에도 제가 이제 좀 완전히 뿌리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더 확신이 있는 종목 쪽에 비중을 남들에 비해 가지고서는 집중도가 높았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적은 종목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하니 좀 공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럼 그만큼 수익률도 좀 좋으셨나요? 운 좋게 뭐 좋았던 때도 있었고 해서 뭐 그래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집중 투자, 분산 투자, 사실 집중 투자에서 수익률이 높으면 크게 먹겠지만 이게 또 잘못됐을 때는 크게 이렇게 분산 투자가 좀 뭐 맞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성향별로 다 맞는 거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이건 진짜 일단 성향에 따라 다르신 건데요. 그걸 이제 넘어서서 말씀드리자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보시기에는 한 5개에서 10개 종목 정도를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일이 있으신데 주식을 보셔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이 10개면 하루에 한 종목씩 들여다보면 한 달에 3번밖에 못 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잠재적으로 사고 싶은 종목 발굴도 계속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10종목이 있어도 그 종목을 하루에 내가 내내 깊게 고민하는 게 하루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면은 그 주식하기에는 종목 분산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실제로 근데 과거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종목 분산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할 때 20개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산의 효과가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지수상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30개냐 100개냐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산에 대해 하나 말씀드리자면 나는 뭐 30개 분산해서 분산 잘했어. 근데 예를 들어 그게 다 IT 종목이에요. 그럼 분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나는 2종목만 샀어. 근데 삼성전자, 한국전력을 샀어. 이게 훨씬 분산이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다 보면 비슷한 종목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사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분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말 확신이 있어 한 종목만 해서 아니 한 종목만 사서 해야 부자가 큰 부자가 되지 어떻게 그게 여러 개 나눠서 하시겠지만 하나만 가져가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어떤 종목이 이제 그 오너분 미팅까지 했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사람들이 결정을 딱 내렸는데 다음날에 그 회사 공장이 다 전소돼서 거래 정지가 1년 이상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린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아니고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분석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분산은 하나는 절대 아닌 것 같다. 하나는 절대 아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본인이 그거에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사실상. 근데 이제 네. 과거에 그러면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니까 집중 투자하셨을 때 네. 뭘 보고 확신을 느끼고 한 개만 투자하신 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집중 투자하셨든지 만약에 뭐 가능하면 이제 예전 일이니까 종목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럼 종목을 이제 과거에 이제 회사에서 뭐 신고까지 했던 거란 말씀드리면, 일단 예전 것 중에 영업무역이 있었어요. 영업무역이 제가 들어가서 2012, 13, 14년 저희가 이제 2대 주주로 올라갔었어요. 그냥 10% 가까이 사서 잘 그때 이제 수익도 나고 마무리를 했던 종목인데, 그 종목에 대한 시장의 고민은 IR을 잘 안 해서 정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예상이 어렵다. 그러니까는 수주를 나이키나 이런 데서 받아와서 하는데 다음 분기 얼마나 할지도 모르겠고 한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회사가 이 업계에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최고는 있어요. 홍콩에 상장된 기업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분석을 통해서 됐고 그 다음에는 이 회사의 실적 불확실성, 예측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해내고 그게 이젠 다 쓰고 계세요. 뭐냐 하면은 이 회사는 어차피 남의 이제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서 생산을 OEM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재고를 자의적으로 많이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들의 그 전분기의 재고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늘어났냐가 그 다음 분기 매출액 증감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설득을 했었죠. 저도 내부에서도 했었고 외부에도 이제 뭐 이제 뵙는 분들이 있으면 넌 그거 왜 그렇게 좋아해? 이거 그렇게 불확실한 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어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다 그거 있으세요. 보고서 오신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는 이게 좀 재평가가 한번 됐었죠. 그렇게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데이터나 이런 데서 믿을 것도 있고 기본 분석도 잘 돼 있으니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가 JYP였어요. JYP가 저희가 이제 5,000원대에서 사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많이 샀었었는데 5,000원대요? 그때 지금 얼마죠? 지금 이제 10배 이상 갔죠. 네. 근데 그때 당시가 어땠냐 하면은 사람들이 엔터는 믿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 저기서 돈은 벌 수 있을까? 근데 실은 이제 이것도 좀 이제 시장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여의도에는 남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가에 남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엔터 업계에서 보유그룹이 훨씬 돈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걸그룹이 잘 될 때 보통 보세요. 보유그룹이 훨씬 잘 돼요? 보유그룹이 돈은 압도적으로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갓세븐부터 이미 좀 올라와서 돈을 벌고 있는 상태여서 그 정도면 이제는 회사가 반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트와이스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대만 중국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서 잘 될 거냐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잘 되겠다고 봤던 게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CD가 지금 사실 아무도 안 사요. 노래 들을 때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는데. 근데 CD를 사는 거는 정말 팬들만 사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사인회 같은 거 가려고 사는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사인회도 처음에 컴백하면 한두 달 하지 그 다음부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난 앨범부터 사는 거는 그냥 찐 팬들이 그냥 굿즈 사듯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이미지라든가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구작이라고 그걸 표현했는데,
나온 지 3개월 지난 구작이 얼마나 팔려나가느냐를 보면 새로운 팬덤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앨범 판매량하고 비교해 보면은 성장률이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건 될 회사, 이건 안 될 회사 해가지고 엔터를 분석해가지고 좋았었죠.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 네. 내가 분석을 잘 해내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 근데 그중에 풀 수 있는 게 또 있다라고 하면 엄청 좋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가 이제 있고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저평가가 돼 있는 거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되면 이제 재평가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야, 여기 한 가지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뭘 발견해야지 이 재평가를 받을 걸 미리 저평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깨알같이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좋아해야 됩니다. 좀.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지 않고 일로서 접근하면 네, 네. 발견이 안 되죠. 이게 그렇죠. 어디에 힌트가 있을지 모르는데 좋아하고 거기에 내가 되게 전문적이거나 이러면은 발굴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럼 말랑말랑한 질문 좀 몇 개 좀 드려볼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매니저님 보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이제 돈을 개인들은 많이 잃잖아요. 돈을 잃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일단은 근데 저는 좀 돈을 잃는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를 낮춰서 네.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요? 왜 그러냐면 기관도 돈 많이 잃고요. 외국인도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기관, 외국인, 개인 합치면 네.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식에 대해서 돈을 잃으면 네. 그 경험을 강렬하게 공유들 하세요, 보통. 반면에 돈을 이제 버신 분들 중에서 그걸 자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좀 얘기를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은 그냥 개인이라고 해서 많이 잃었다기보다 그냥 제가 볼 때 모수가 표본이 이만큼 많은데 평균이었겠죠, 그냥. 네. 저는 그냥 평균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이라고 움츠러들거나 비하지 않으시고 좀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돈 잃는 개인, 외국인, 기관의 특징은요? 이게 결국 확률 싸움이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반복하는 확률 게임이다 네. 라고 했었을 때 이게 기준이 너무 휙휙 바뀌면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이 기준을 유지했으면 이번 장엔 못 먹었지만 다음 장에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장에 못 먹었다고 기준 바꿨더니 다음 장 또 못 먹고 네. 또 바꿨더니 또 못 먹고 하는 게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을 하나를 익혀서 그걸 계속 갈고 닦으시면서 유지해 나가시면 나한테 맞는 장이 왔었을 때는 주식은 한 번 오를 때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오르거든요. 운이 좋을 때는요, 제가 분석을 잘못해서 주식을 잘못 샀는데 갑자기 테마주가 돼서 오를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는 정말 분석을 잘했는데 갑자기 사건 사고가 터져서 급락을 할 때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방법을 계속 좀 이거는 확률 싸움이고 반복해 나가는 싸움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확률 얘기해 주셔서 매니저님이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죠? 제가 좀 10년 조금 안 되겠습니다. 10년 정도 안 되게 하셨으면 가장 이제 그 확률 중에서 내가 발견한 높은 확률의 뭔가 특징 하나 있을까요? 이런 확률은 네네. 대부분 좀 많이 맞아 떨어지더라. 아까 확률 게임이라고 네네. 하셔서 비기 하나 꺼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몰려간 데는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다들 몰려가가지고 사는 거는 큰 재미가 없더라. 뭐 가령 예를 들어가가지고서 저는 이제 2016년 초 예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때 당시가 어땠냐면 2015년까지가 진짜로 그 개별주 장이 좋았거든요. 네. 뭐 아모레퍼시픽 날라갔죠. 네. 그다음에 한미약품하고도 다 좋았죠. 네. 중국 관련된 주식 다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힘을 못 썼었어요. 삼성전자 아무도 안 보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 편입한다고 하니까 판매사에 엄청 불려다니면서 아무도 안 사는데 그 매니저님 왜 사시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가 본데 그런 거 사면 안 된다. 딴 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이거 원래 안 보여주는 건데 특별히 너무 지금 잘못할 것 같아 걱정돼서 보여준다 이러셨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바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주식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다라고 할 때에는 방골 기질을 가지시고 한번 들여다보시고 반대로 너무 다들 좋다고 할 때에는 그건 좀 피해 가셔야 된다. 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힌트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대주주의 행동이죠. 판다거나 대주주가 혹은 여기에서 산다거나 자사주가 매입이 나온다거나 하면 여기에 확신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결국은 김범수 의장께서 이제 큰 금액을 기부를 하셨잖아요. 사실 그때가 꼭지였었습니다. 거의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쨌든 매도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가 매도가 계속 나왔던 것이고 아니라고는 했죠. 이유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 이유를 다른 방식으로 자금 마련해서 정말 주가 좋을 것 같으면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던 거죠. 반대로 삼성전자가 15년도 말까지 정말 힘을 못 썼어요. 16년도 구정 연휴 직전까지도 정말 힘을 못 썼는데 실은 15년도 10월 말에 앞으로 삼성그룹이 최초로 3개년도 우리는 주주환원 책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를 당했었죠, 그때는. 아니, 그래봤자 할 수 있겠어 였는데 실은 그게 큰 사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데 거기 내부자들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 너무 좋아하는데 내부자들이 팔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몰려가는 쪽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게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 10배거, 네네네네. 10배 오르는 거 막 이런 기대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막 이게 처음에는 이게 10배가 아니라 뭐 당연히 10%, 20%, 한지 100%, 뭐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몰려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주식 중에서 어떤 거는 10배까지 가는 거고, 예. 어떤 거는 이제 100%에서 끝나고, 네. 아니면 떨어지기도 아니면 거기서 멈추기도 하는데, 네. 어떤 게 이제 사실 200%, 300% 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많이 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10배거까지 네. 갈 수 있는 걸까요? 텐베거의 조건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요? 예, 대주주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쨌든 신고했었고 다 했었으니까는 말씀드릴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은 JYP인 것 같아요. JYP. 예, 근데 JYP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 경영진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경영이 되었었거든요. 네. 비용 관리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는 누구나 자기한테 좋은 시절이 왔을 때 그 업종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잘 될 때가 있어요. 혹은 한두 개가 소위 말해서 좀 운이 터져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예를 들어 뭐 소비재 기업이면 히트 상품이나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대주주가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전망을 가지고서 계속 자기가 말한 걸 지켜나가면서 꿈을 향해 정진해 나가고 있느냐. 실은 지금 JYP 같은 경우에 뭐 미국에서도 K-팝 버전으로 내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저희가 사실 이제 5,000원에 살 때부터 지금 뭐 일본의 니주 나온 거나 그것까지도 해서 그 모든 게 그때 그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결정돼 있던 거였어요. 그걸 하나씩 지켜나가면서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뭐 거기가 지금 어떤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경영진이 훌륭하냐 여기에 저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텐베거 종목은 무조건 저는 경영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경영진이 누군지 알아봐야 된다. 예, 예. 자, 그럼 반대로 주식투자 큰 돈을 버신 분도 아마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셨으니까 보셨을 텐데 예, 예.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주식 해가지고 하실 때에 네. 그 본인들의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투자 잘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약간 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라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에고가 되게 강하실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게 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씩 더 생기고 그러면 아는 사람도 늘고 하면 얼마나 또 많은 이거 좋은 정보인데 하는 것도 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투자를 못합니다. 맨날 만나니까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은 아주 뭐 네네. 금빛입니다. 금빛.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도 네네. 내가 생각할 땐 내 기준은 이거야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계속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신 분들이 전 제일 좋더라. 근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꼭 뭐 같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보는 그 투자관이 딱 잡혀 있으시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기준에 맞게 그런 분들이 뭐 저는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매니저님은 그 트레이더 분들도 이제 개인들이 대다수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어쨌든 그 돈을 버는 것도 인정하시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보신 적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정말로 투자해서 1등이 되겠다. 그럼 워렌 버핏처럼 해줘. 왜냐면 증명했잖아요, 평생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고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옆에서 내가 안분지족하고 살 수 있는 금액을 다들 원하는 건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경로는 매우 다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제가 주식을 했으니 주식을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그렇게 되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주식을 꼭 하시라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본인한테 맞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게 있으시면은 그게 옳다라는 거죠. 다만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샌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안 좋아지는 건데 저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본인의 기준에 맞게 가시는 거에는 경로는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023년 좀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V 시그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는 뭐 일단 너무나도 이제 세상에 대해서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네.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럼 보통은 이제 뭐 주식이 조금 선행을 하니 네. 주식부터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나오고 나면은 그 뒤에 그 효과가 점점점 딴 데도 흘러 들어가 가지고서 네. 좀 세상이 조금씩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시 이제 좋게 보시니까 만약 이제 종잣돈 한 5천만 정도 있는 분들은 어디에 좀 네네. 어떻게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나누면 좋을까요? 근데 그분도 사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그랬는데 네. 그 펀드 사이즈가 100억이든 1조든 사실 투자하는 건 같아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시더라도 내가 이거 꾸준히 반복하고 나는 나중에 10억, 100억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랬을 때도 짤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기준이 생긴다고 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진짜 이거 가지고 20년, 30년 하실 네. 기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담을 이제 섹터는 아까 전에 말씀해 좋게 보신 거는 금융과 시크릿컬 쪽. 네,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3년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할 행동이랑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올해 장 대응하면 좋을지만 코멘트 한번 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증시가 좀 안 좋고 나면 네. 이 구조화된 우울증을 겪는다고 이제 아, 침체 그렇죠. 같은, 서로 만나도 너무 자조적인 얘기만 하고. 네, 요즘 여기도 분위기 안 좋죠. 예. 그래서 그 우울함에서 네. 이제 좀 벗어나시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는 실제로 또 거기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지 또 아이디어가 좋은 게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주식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겪은 게 제가 뭐 역대급이다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옛날에는 갑자기 세계대전이 터지기도 하고요. 증시가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암살 때도 다 주식 했었어요. 갑자기 금태한제가 폐지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식 했거든요. 그러니 원래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게 주식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것이 극복될 일이다. 인간이 원래 그런 위대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요즘에 이제 우울증을 겪으시면서 떠나고 싶어 하시는데 예. 네, 지금 떠나지 말자. 예, 차라리 좀 맞습니다. 많이 높아졌을 때 네. 떠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오늘 만난 손님은 정광훈 펀드 매니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